겉으로 볼 때는 마찰이고 다툼이지만 속내는 경쟁과 화합과 코디네이션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마스터 플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국가들 사이에서의 틈새를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경제도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픔 속에서 시정하고 교정하고 바로잡는 과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중국의 네. 어떤 잠재력, 네. 그다음에 이제 그들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를 통해서 뻗어나가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경제와 네. 관련된 기회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걱정이 많이 있잖아요.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네.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그것을 통한 어떤 외국 투자자들이나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 상실, 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지금 뭐 전력난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헝다그룹 부동산 네. 뭐 파산 문제, 네. 이러저러한 것들이 겹쳐지게 됐을 때 걱정하는 게, 우리가 사실 중국의 기업 부채 계속 3년 롤오버하는 형태의 네. 이 기업 부채 걱정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네. 이게 트리거가 되진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제 중국을 좀 그럴까요? 중국을 너무 좋게 보면 친중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색깔을 덮어버리고, 중국을 또 비난하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또 이제 비난을 받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의 한국 경제 발전사를 한번 빗대어 놓고 보면 중국이 넘어야 될 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왜냐 그러면 사람이 배고플 때는 당장 물과 빵을 원하지만 어느 정도 물과 빵을 가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원하는 것은 인권과 자유와 평등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우리 과정을 우리가 봤고 경험해 왔고, 우리가 자유 문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를 스스로 얻어낸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에 의해서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내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중국이 어떤 식으로 산업화가 될 건지는 우리의 로드맵상 뻔히 보이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지금 어느 방송에서 제가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 것 같은데, 집에 당장 가서 중국산 제품인 거를 다 빼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고 중국산 제품을 다 빼고 한번 집안에 메이드 인 USA나 메이드 인 코리아가 몇 개 되는가를 보면 한 30%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의존도가 크다. 왜? 싸니까요. 싸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질도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이 되니까요.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일본이 자리 잡고 있던 매장에 일본 상품을 한국이 밀고 들어갔고요. 거기에는 제일 처음에는 저임금으로 인한 노동 경쟁력으로 들어갔고, 나중엔 품질 경쟁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도 똑같은 형태로 미국과의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연 중국이 지금처럼 속도로 계속 간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을 능가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14억입니다. 중국 인구가. 미국 인구가 한 4억 정도 좀 되고요. 그러면 3배 정도 되는 규모의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정의가 있고, 범위의 경제라는 정의가 있고, 밀도의 경제라는 이제 정의가 있는데, 규모의 경제면에서 중국을 따라갈 수 있는 시장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규모의 경제의 시장 원리를 사회주의의 공산당이 과연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배부르고 등 따시기 시작하면 천안문 사태와 같은 민주화 요구가 일어날 것인데, 과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사회 정치적 문제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헝다그룹의 부도 사태 문제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재정의 갭의 문제, 그다음에 기업의 부실화와 부도 부채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주의 체제가 건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말하는 정의, 그 저스티스입니다. 시장의 정의와 정치적 정의는 때로는 같이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따로 분리돼서 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현재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케인지안의 경제정책, 수많은 실험을 해온 그 경제정책이 중국에서는 공산당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것이 과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 돌파할 때까지도 지속이 될 것인가. 그 문제는 경제적인 정의 차원에서는 퀘스천 마크다. 그렇다고 해서 헝다그룹 부도 사태가 났으니까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게 곧바로 부도가 날 것이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은 이미 우리 경험치로 해봤으니까 그러지 않겠나 하지만 저쪽 나라는 우리가 경험해 보진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갈지 이거는 국제 간의 신뢰 문제, 중국의 위상 문제와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으로 다가가지 접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위험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들의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잘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반응과. 네네. 그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도광양해, 그다음에 뭐 저 화평 굴기 이런 이야기들이 등소평 때 만들어졌고요. 중국이 78년도에 시장 개방을 했습니다. 30년 지나서 2008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북경 올림픽이 열렸고요. 2008년도에 서프라임 위기가 나면서 어부지리로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 경제와 서구 경제가 푹 꺼지면서 중국 경제가 급부상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죠. 그래서 중국이 받은 수혜, 중국이 경제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 기술을 가져오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수혜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글로벌 사회에 다시 긍정적으로 되돌려 넣느냐. 이 문제는 중국의 위안화 화폐의 위상 문제, 중국 금융 시스템과 국제 금융 시스템의 거래 관계의 투명성의 문제, 작게는 암호화폐를 거래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면만을 딱 놓고 중국은 어렵다, 중국은 성공한다 이렇게 결론 짓기는 어렵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중국이 말하는 2030년에 미국의 GDP를 뛰어넘겠다라고 선언한 그 기간 동안만큼은 적어도 미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 속에서 이어갈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 속내는 중국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도. 그래서 쟤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낫지 않겠는가, 이게 속내일 것 같고, 건내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모든 질서를 평정해왔고 우리가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는데 당신들이 어부지리로 모든 것을 가져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술값 내고 그 해적질이라 그러죠. 지적재산권을 몰래 가져가는 이런 행위를 더 이상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마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마찰이고 다툼이지만 속내는 경쟁과 화합과 코디네이션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 파국을 원하지는 않을, 그러니까 너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지금 뭐 나라들마다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빈부의 격차, 양극화 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예. 이거는 국제 질서상에서도 나라 간의 양극화 문제도 심해서 뭐 이번에 코로나 그렇죠. 백신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 신흥국들이라든가 저 뭐 아프리카라 어렵고 선진국은 또 아주 넘쳐나고 예. 이러한 것이 결국은 시장 파이는 작은데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고 인구 뭐 고령화라든가, 근데 이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글로벌리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제 자국 이기주의로 가잖아요. 네. 퍼스트 아메리카 뭐 네. 이런 거 얘기 나올 정도로, 유럽은 유럽대로. 이러한 상태에서 수출하는 한국의 입지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와 한국의 정치와 한국의 문화를 이야기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 양극이 있지 않습니까? 태극 무늬를. 그러니까 뭐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극의 움직임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싸움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면 양옆에 있는 괴의 움직임은 결국 한국이 고민해야 될 어떤 괴를 우리가 선택할 건고니감이 있는데 어떤 괴를 우리가 받아낼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한국 경제에 나갈 방향이나 이런 거는 그다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어떤 경쟁 관계 속에서 두 국가가 정의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저는 뭐 성선선 선악선을 떠나서 모든 국가의 발전은 긍정의 방향으로 인류가 진화를 해왔지 역사를 괴멸시키거나 지구에 있는 인구를 멸종시키는 방향으로는 오지 않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마스터 플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국가들 사이에서의 틈새를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의 답답한 측면도 있고 불안하죠, 되게. 불안을 넘어서는 이거는 결국은 안 되겠구나. 이제 한국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라고 자괴감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반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긍정적인 것도 제가 최근에 좀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선전을 해버리면 마치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상 쪽으로 가는 게 되는 거고, 전자 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비관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적당히 버무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가올 5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5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5가지 변화라고 하는 게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화를 그냥 제 나름대로 집대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초고령 사회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미국의 패권이 그래도 리더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라고 물으면 인류가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진화에는 창조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본능과 감성과 이성의 문제를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우수한 본능과 우수한 이성과 우수한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데는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부터 뿌리를 둔 아마 미국 쪽이 좀 유망하지 않겠는가. 중국도 있다. 공자, 맹자, 노자 다 사상이 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중국의 사상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 함께 친화하는 사상이고, 이 상업과 관련된 사상은 사실 안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 중국의 휘상들 엄청난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 철학으로 우리에게 회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놓고 보면 미국 중심의 패권이 고속도로를 까는 거는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 기업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초고령화 문제는 지금 우리 당장 출산율이 0.8%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빡빡하다는 거죠. 그렇죠. 왜 빡빡할까? 이제 여기에는 소위 2013년도에 대한민국에 일었던 큰 하나의 제가 책에는 쓰지 않았는데 2013년 그 경에 불었던 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클 샌들 교수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예. 그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존 롤스의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가 있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는 정치적 정의의 개념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세계 변화의 5가지의 노말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지만 인류가 발전할 것인가, 멸망하지 않고 발전할 것인가의 헤지모니 또는 벤치마크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되는 것에 뒤처질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죠. 흐름을 못하면 이제 낙오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핀포인팅하면, 좁혀서 말하면 정의가 뭐지? 더 좁혀서 말하면 시장에 정의가 있나? 예, 시장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 가격을 만들어내는 그 메커니즘이 정의입니다. 자스티스입니다. 이 자스티스가, 정의가 리저너블하냐,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포더빌리티 이야기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런 정신이 시장에서 존재하는데, 시장의 원리만을 강조를 해버리면 신자유주의 경제가 돼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세금 걷어가는 것도 제가 헌법 소원을 해서 너 내 거 강탈해 가지 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정의의 개념에서 국가가 시장과 개인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담론이 저희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담론이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한 갈망,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한때는 새정치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막 그랬고, 또 다른 하나의 형태로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불법적 뭐 불공등, 불공정 거래, 불공정, 네, 불공평. 불공정, 불공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개인 간에는 이타심이 중요하냐, 내가 우선이냐에 놓고 사회가 점점 아파트의 뭐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듯이 그런 문제가 지금 다 맞닥뜨려 있는 한꺼번에 들이닥쳤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요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리된 상태로 해서 한쪽 방향으로 확 간다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그 움직임 속에 우리의 길을 저는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는 잘 못 느끼다가 그렇죠. 이제 장이 좀 빠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막 불공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지금 뭐 그 공매도에 대한 문제, 왜 개인과 외국인 간의 그 어떤 돈이 많고 적금에 따른 어떤 그 레버리지라든가 네네. 이런저런 차이들, 네네. 조건의 차이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그렇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다방면의 이러한 문제들이 한 번은 다 치고받고 이게 문제가 공론이 되고 해결이 돼야 된다. 그렇죠. 지금 조금씩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대법관 출신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1,500만 원을 받았다. 만약에 제가 대법관 출신이면 사람마다 어떤 가치관이 다를 수 있겠지만 또 제가 그 개인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저 같으면 글쎄요. 그 이름 삼성 같은 데면은 몰라도 그런 회사에 가서 제 이름을 빌려주고 1,500만 원 받을까? 그 정도의 법적 정의 개념을 가지고 대법관을 했다? 저는 거기에 상당히 좀 의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요즘 MZ 세대 분들의 그 상대적 박탈감, 누구는 영끌 비투에 지금 난리인데 가만히 앉아서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 그리고 뭐 산재를 했다는데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발생됐는지의 그 뿌리를 찾아가서 보면 양극화입니다. 세대 간의 양극화, 계층 간의 양극화. 이거를 더 쉬운 말로 하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것이고요. 아까 뭐 부의 이제 양극화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1% 소위 상위 1%가 전체 국가 부의 한 70%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동국대학교 제가 성함 잃어버렸는데 김 교수께서 한번 연구한 결과가 우리나라 10% 상위 10%가 국가 전체 부의 63%를 가지고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은 돈이 돈을 번다고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사모읍니다. 근데 없는 서민들은 계속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팔아서 버텨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자영업자들의 입장, 소상공인들의 입장, 우리가 그냥 텔레비에 앉아서 뭐 대화하듯이 어려우시겠지, 이렇겠지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걸고 결정을 하실 만큼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계시는데 국가가 뭘 할 수 있는가,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돈줄을 내면 해결이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을 누군가는 철학적 사상적인 개념으로 한 번은 접근을 하고 정의를 해줄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철학적 백그라운드나 뭐 이런 내용이 워낙 뭐 없어서 그런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파이도 뭐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수프림을 좋아하시는 분도 베이컨 피자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눠 먹을 수 있는 피자로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적어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샌달 교수가 대한민국에 와서 놀란 게 그런 겁니다. 원래 이분이 아산재단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무료표를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안표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달 교수가 야 이거 내가 원래 취재했던 거하고 달라. 그래서 다 캔슬해버리고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노천강당에서 그냥 무료로 강의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저도 갔었습니다. 15,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샌달 교수가 놀랬던 게 그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정도로 토론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랐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다. 근데 그 정의를 그 누구도 보여주지도 않고 이야기해주지도 않고 다퉈주지도 않았다. 이게 샌달 교수가 보는 좀 한국에 대한 기대이면서 좀 우려점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까 그 중국의 발전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산업 발전을 하면서
70년대 말에 석유 파동이 났을 때 대한민국이 그때 경제개발 계획 기간 동안에 어떤 산업의 육성을 하려고 그랬느냐면 중화학공업이었습니다. 그럼 중화학공업은 장치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장치산업은 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자본이 필요한 시기에 오일 쇼크가 와버리니까 국가가 부도날 위기에 있었거든요. 이때 터졌던 게 뭐냐? 이때 대한민국을 살리는 게 혹시 뭔지 기억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중동붐이었습니다. 아,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팔아서 돈을 모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고속도로 놓고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동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게 중동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딱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모든 일에 개인의 일도 그렇습니다만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중동으로 갈 수 있었던 만큼 외교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토목 기술을 중동 국가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중동에 갈 수 있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미국의 많은 토목 기업들이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하청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의 하청 기업으로서 우리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많은 수익을 냈던 거죠. 왜? 미국 기업이 하청을 줬지만 착취를 하지 않았다는 개념이 들어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가의 운과 어떤 외교적 역량과 주변 국가들의 도움 또 우리의 그 지난한 어떤 강인한 그 끈질긴 경제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도 과연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이 포함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상당히 그 어떤 불공평에 대한 네. 이런 어떤 변화를 바로잡고자 혹은 문제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혼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보통 애들 키울 때 보면 한번 아픕니다. 되게 아프고 나면 성장을 해 있습니다. 경제도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픔 속에서 시정하고 교정하고 바로잡는 과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 그거는 인간은 탐욕적이기 때문에 이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이렇게 크게 알아보는 것밖에는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